그 발언은 정치인이나 이념 비평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주를 단순한 숫자와 불변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한 물리학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닐 드그레스 타이슨 화성 식민지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부과하는 한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경고가 시작됩니다. 수년간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기술 진화의 논리적인 단계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연구기지, 돔형 도시, 지구를 떠나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러한 담론은 매혹적이고 진보적이며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핵심에는 일론 머스크인은 화성을 과학적 목적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비상계획으로 간주하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물리학이 비상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인정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환경은 극도로 혹독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로켓 공학이나 임무 수행에 드는 재정적 비용이 아닙니다. 초기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시간조차도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붉은 행성에는 안정적인 인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타이슨은 식민지화에 대한 열정적인 연설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로 화성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인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춥거나 건조해서가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사막, 북극, 극한 환경에서 생존해왔습니다. 화성이 공격적인 이유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테라를 보호하세요. 지구는 핵의 운동으로 생성되는 강력한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과 심우주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들을 차단합니다. 만약 이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 표면은 DNA 사슬을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생식이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복잡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화성은 수십억 년 전에 이 보호막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대기가 고갈되고 물이 증발했으며 표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궤도 탐사에서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방사선량은 단기간 노출조차도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암이나 부분적인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은 기본적인 세포 기능을 손상시키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세대에 걸친 건강한 번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화성의 인간 기지를 건설하려면 수미터 두께의 토양이나 두꺼운 인공 구조물 아래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는 지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식민지화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식민지화는 방문과는 다릅니다. 인류는 이미 달에 다녀왔고 우주에서 일정 기간 생존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 환경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이슨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일시적인 생존이 문명의 존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성은 애초부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중력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8%에 불과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미세 중력 또는 저중력 환경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골밀도 감소, 근육 위축, 심혈관계 변화, 신경계 손상 등이 그 예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간 발달에 필요한 중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추측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인체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성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환경입니다. 각각의 생명 유지 장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보철물일 뿐입니다. 모든 기술 발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를 미룰 뿐입니다. 타이슨은 우주 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 임무, 연구, 그리고 일시적인 인간의 거주를 옹호합니다. 문제는 담론이 과학에서 전략적 환상으로 옮겨갈 때 발생합니다.
화성이 인류의 플랜 B로 제시될 때 분석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구를 버려도 된다는 암묵적인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물리학적으로 화성이 인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왜 여전히 화성 식민지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일까요? 왜 수십억 달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구에 대한 완전한 의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집단 심리와 미래의 정치에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약속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인 과제, 즉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제대로 유지하는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게 만듭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과학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제기하는 대립은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주의 근본 법칙과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기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화성의 기능적인 행성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은 없습니다. 문명화된 시간 내에 두꺼운 대기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우주 방사선을 피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름길도 없습니다. 화성이 적대적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이 보호 메커니즘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붉은 행성을 단순한 운명 이상의 훨씬 더 불안한 존재로 만듭니다. 지구가 결코 될 수 없는 모습에 대한 물리적인 경고, 논점은 더 깊습니다.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타이슨의 분석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즉 공개석상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파고듭니다. 그는 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탐사를 현실 도피가 아닌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야 할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화성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 이제 꿈의 영역에서 벗어나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늘 모든 것을 다루는 곳으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숫자, 메커니즘 및 결과의 영역에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적부터 시작해봅시다. 방사.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다음과 같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RAD, 방사선 평가, 검출기, 큐리오시티 로버에 탑승한 연구원들은 화성 표면의 방사선량을 측정했습니다. 은하 우주선에 대해 기록된 평균값은 하루 0.067mSv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비교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여정 동안 우주선 내부의 평균 온도는 약 100도였습니다. 하루 1.8mSv, 거의 3배나 더 많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직접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성의 방사선량은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지구에서는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가 괴너지 입자의 충돌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대기가 너무 얇아 모든 입자를 가둘 수 없고 지구처럼 지구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도 없습니다. 그 결과 입자들이 표면을 뚫고 토양에 침투하여 2차 입자를 생성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방사선 샤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좋아요. 누군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대피소를 짓는 것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대피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식민지와 그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묘사하는 것은 지구상의 도시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 시스템이며 그것은 묻힌 장갑으로 무장하고 가압되고 감시되고 끊임없이 수리되는 화성 식민지는 단순히 거주지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계 내부에서 살아남기. 그렇다면 이 기계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사가 이미 위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나사는 치명적인 방사선 유발, AMJREID바의 통계적 위험도를 기반으로 방사선 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 비행사의 방사선 노출을 위험 상한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평생 동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X%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술 문서와 공개 분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수치가 등장합니다. 3% 임무 시나리오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 한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를 RAD 데이터와 연결해 보면 이동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방사선, 지표면의 방사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인 태양 활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슨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 낙관적인 전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양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감시하고 대응할 수는 있지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만이 유일한 장벽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물리적 측면은 저중력 환경에서의 인체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8% 정도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미세중력 환경, 국제우주정거장 ISS과 같은 곳에서는 평균 골밀도 감소가 나타납니다. 월 1%, 1.5% 특히 엉덩이와 척추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뼈에서 4-6개월 동안 지속되는 수술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매우 빠르고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즉, 신체가 더 이상 체중을 지탱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것이 문명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6개월 만에 고도로 훈련된 우주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아이들, 일상,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이 변하면 다리 근력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계, 균형 감각, 근육 발달, 심지어 신체의 체액 조절 방식까지 변화합니다. 거주 가능한 화성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물리적인 결과입니다. 화성은 왜 지구가 유지했던 환경 조건을 잃었을까요? 임무메이븐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화성이 어떻게 건조하고 황폐한 행성으로 변모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과정 중 하나는 대기가 점진적으로 벗겨진 것입니다. 태양풍이는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마치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우산 없이 끊임없는 입자 폭풍 속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라포밍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간직하세요자기 차폐 장치 없이도 그것을 제거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에 대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것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이슨이 해체하고 있는 것은 우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 현대인들은 바람직한 것이라면 기술이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가능한 것을 최적화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데는 형편없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작은 규모로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사면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함을 사면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지름길을 사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성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거대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즉, 계획 A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 B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주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신체적 한계와 미래를 팔아야 할 때 대중의 담론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무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부부터 이 이야기는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화성은 어렵다에서 이러한 집착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취약성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나사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연락이 끊겼습니다. 메이븐 탐사선이 화성 뒤편으로 지나간 후 일정 기간 동안 관측이 불가능해지자 메이븐은 다른 임무와의 통신 중계 장치로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성의 은폐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화성에서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제 모두 더해보세요. 해당 경로의 방사선량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일정한 방사선을 방출하고 복잡한 구성을 가진 표면,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신체는 매달 뼈와 근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벗겨져 왔으며 이 행성은 지구가 가진 보호막이 없습니다. 인적 위험 한계는 의견이 아니라 임무 표준입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갈등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왕복 여정, 체류, 귀환을 포함한 전체 임무 비용을 계산해보면 그 비용은 우주기관들이 인간의 우주활동 경력에 허용 가능한 한계치에 빠르게 근접하거나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끔찍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면 화성에서 존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방사선을 낮추거나 어떤 문명도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생물학적 손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져있던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는 계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타이슨은 왜 화성을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걸까요? 위험한 주의 분산, 특히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물리적 한계, 그리고 인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수치들을 헤쳐나간 후에도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화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문명이 현실의 명백한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습니다. 닐 드그레스 타이슨이는 우주 탐사의 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기술이 책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현대적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화성을 플랜 B로 삼으려는 계획이 충분한 데이터 없이 반복될 때 그 위험은 다른 행성에서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행성을 버리세요. 이를 무시하면 상징적인 결과가 아닌 실제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자원, 인재, 그리고 담론은 멀고도 매우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되어 있고 기후, 에너지, 생태 균형, 사회 안정과 같은 당면 문제들은 일시적인 장애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구는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화성은 일련의 기적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심리적인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은 위험한 효과를 낳는다. 미래의 아웃소싱 만약 우리를 기다리는 다른 행성이 있다면 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약해질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명시적인 필요가 없다. 미묘한 차원에서 작용한다. 그러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취제처럼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마취된 문명은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저 미룰 뿐이다. 세 번째 결과는 철학적인 것이며 어쩌면 가장 심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성 계획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겪어온 어려움, 즉 한계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은 의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리적, 기술적, 사회적 한계에 국한되었을 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은 야망에 굴복하지 않으며 투자 규모에 따라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타이슨이 화성이 인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탐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험은 도피가 아닙니다. 착취를 도피처로 여기는 것은 현실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측면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화성에 대한 매혹은 종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배욕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을 지배하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힘의 과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일관성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강, 숲, 기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여주는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붉은 행성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확대 거울이는 한 세계가 보호 및 균형 메커니즘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복잡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행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화성은 미래의 거주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성 규모의 물리적 경보, 이 모든 것이 우주 과학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위험한 독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학이 욕망을 확인시켜주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욕망과 모순되기 시작하면 버려질 때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물리학이 이처럼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다면 왜 우리는 그 한계를 무시하려 드는 걸까요? 왜 실현 불가능한 생각들이 필연적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구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주장이 더욱 거세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존재론적인 질문이며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미지의 것에 직면했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는 현실 도피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현실이 내면의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외부로의 확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이 논의가 로켓, 행성, 식민지화를 넘어선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성에 대한 논쟁은 훨씬 더 오래된 질문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주는 그저 무관심한 배경일 뿐일까? 아니면 의식, 선택, 그리고 문명의 한계까지 이끄는 더 심오한 논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닐 드그레스 타이슨이 자주 암시하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미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A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구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이 진보를 회피와 혼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마스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로켓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입니다. 만약 행성 전체가 물리적 한계를 무시함으로써 거주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똑같은 각본을 더 빠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